법정에 들어서는 검사의 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왼쪽 귀 뒤에 3개의 점, 그 특별한 표식이 25년 전 제가 잃어버린 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편의 살인 혐의를 담당하는 검사가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수십 번 되뇌었지만 그 눈매와 목소리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한 손에는 남편을, 다른 한 손에는 아들을 붙잡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둘 중 하나를 놓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일은 3개월 전 저의 남편이 운영하던 대원건설의 경영 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평소보다 늦게 돌아올 거라고 했지만 그가 이렇게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미영 씨 되십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강남경찰서 형사과 김도연 형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남편분이신 이상우 씨가 현재 저희 경찰서에 구속되어 계십니다. 순간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형사의 목소리가 마치 깊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왜곡되어 들렸습니다. 강민석 씨 살인 혐의로 체포되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서로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석? 남편의 사업 파트너이자 오랜 친구였습니다. 대원건설을 함께 일군 동업자였죠. 그가 죽었다고? 그것도 남편이 그를 살해했다고?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달 전부터 남편과 강민석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대형 주상복합 프로젝트의 실패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고 두 사람은 그 책임을 두고 자주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이라니 20년 넘게 함께 해온 사이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수갑을 찬 남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하지 않았어. 그날 강 이사와 만난 건 사실이야. 회사 문제로 다툰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내가 그를 죽이지는 않았어. 믿어줘.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제게 그의 진심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 이사가 회사에서 보자고 했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사무실에 갔더니 그는 회사 자금 문제로 또 언쟁을 벌이려 했어. 나는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나왔지. 그게 전부야. 그런데 어떻게? 강 이사가 그 후에 살해당했나 봐. 그리고 그의 사무실에 있던 단검에 내 지문이 남아 있었대. CCTV에도 내가 마지막으로 그의 사무실을 나오는 모습이 찍혔고 남편의 말은 오늘 형사에게 들은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장식용 단검에 남겨진 지문,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오는 CCTV 영상, 두 사람의 갈등 관계. 모든 정황 증거가 남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요?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도 이 모양인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국선 변호인이 배정됐어. 다음 날 국선 변호인 정태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의 젊은 변호사였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와 무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과의 첫 상담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저는 남편과 정태훈 변호사 사이의 대화를 가슴 졸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변호사의 서류 가방에서 꺼내진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상우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안경을 올리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살인 무기에 당신의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CCTV에는 사망 추정 시간대에 피해자의 사무실을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 직원들의 증언까지 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강 이사와 다툰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사무실에 있던 단검을 만진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개의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는 국선 변호인의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 확신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살인죄로 기소했고 현재로서는 우발적 범행을 인정하고 정상 참작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그건 제가 범행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면회가 끝나고 남편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간 후 정 변호사는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표정은 더욱 냉정해 보였습니다. 박미영 씨,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가 서류 가방을 손에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죄를 고집하는 것은 더 큰 형벌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 감형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면 법원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고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정말 하지 않은 일이라면요? 그의 눈에서 잠시 동정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수없이 보아왔을 그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미영 씨. 지금 모든 증거는 당신 남편에게 불리합니다. 다른 증거나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첫 공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는 다시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한 달 사이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검은 수염이 하얀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별일 없어? 당신은 어때?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도 절 걱정하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변호사가 감형을 권유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평소 그의 손은 항상 따뜻했는데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그가 입을 열었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그가 우는 모습을 본 것은 민우를 잃었을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당신은 무죄이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공판이 시작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 민우의 탄생,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그리고 민우를 잃은 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들. 이제 남편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옷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우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민우가 살아있다면 이제 35살. 지금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겠지? 보고 싶구나, 민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민우를 남편의 살인 혐의 재판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첫 공판 당일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맑은 하늘이 역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날 저는 남편의 재판정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고 오랜만에 화장도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많은 방청객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은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마련이었습니다. 앞쪽 방청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얼마 후 피고인석으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둘러보다 저를 발견하고는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선 변호인 정태훈 변호사는 피고인석에서 남편과 마지막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가끔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입정합니다. 법원 직원의 외침과 함께 모두 일어섰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판사 3명이 입장했습니다. 이어서 검사석으로 검사가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젊은 검사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고 단정한 검사라는 인상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리에 앉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왼쪽 귀 뒤에서 보이는 작은 3개의 점, 마치 작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그 점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심장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우의 왼쪽 귀 뒤에 있던 동일한 3개의 점. 의사는 그것을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무늬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검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목소리에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이름은 서준호. 그의 눈매는 반달 모양으로 휘었고 콧날은 곱게 뻗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민우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상우는 2023년 3월 15일 오후 8시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대원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강민석을 장식용 단검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준호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니.
이런 잔인한 운명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 위기에 대한 책임을 두고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범행 당일 피해자와 격렬한 언쟁을 벌인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단검에는 피고인의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건물 CCTV에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을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오가는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 귓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준호 검사의 모든 움직임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피고인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태훈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당일 피해자와 만난 것은 사실이나 살인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호 검사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표정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아들까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 공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이 정해지고 판사가 퇴정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가기 전 저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빠져나가는 서준호 검사를 놓치지 않으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와 그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그에게 말을 걸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와 대화할 기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서준호 검사님, 제 목소리는 북적이는 법원 복도에서 묻혀버렸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 앞에 도달했지만 그는 이미 다른 검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후였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그의 모습이 사라져갔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준호 검사가 정말 민우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구치소를 찾아 남편을 만났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는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의 눈에 걱정이 서렸습니다. 그 검사, 서준호 검사 말이에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의 왼쪽 귀 뒤에 3개의 점이 있었어요. 민우와 똑같은 위치에.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그의 얼굴, 눈매, 심지어 손짓까지. 너무 당신과 닮았어요. 그리고 어린 민우의 모습이.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를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미영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민우는 그날 사고로 시신은 찾지 못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항상 작은 희망을 품어왔잖아요. 남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너무 잔인한 운명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한다니.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더 알아볼게요. 어떻게든 그와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찾아볼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실종된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그 아들이 자신을 감옥에 보내려 한다는 아이러니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구치소를 나오면서 가슴속에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준호 검사가 정말 민우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려는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다락방 구석에서 상자를 끌어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2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맨 위에는 민우의 마지막 모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 모자, 그날 민우가 쓰고 있던 그 모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오래된 첫 냄새와 함께 민우의 희미한 채취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민우의 유치원 졸업장, 첫 운동화, 그리고 노란색 앨범이 있었습니다. 앨범을 꺼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갓 태어난 민우의 사진부터 첫 걸음마, 첫 생일 파티까지 시간이 흐르며 자라나는 민우의 모습이 페이지를 따라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가슴이 저몄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놀러 갔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민우의 모습.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1996년 7월 16일. 그날의 기억은 제 영혼에 깊은 상처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든 여름, 우리 가족은 강원도 인제의 작은 펜션에 휴가를 왔습니다. 출장 중이던 남편이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함께 온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펜션 주변에는 작은 계곡이 흐르고 있었고 맑은 날에는 아이들이 물놀이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펜션에서의 둘째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계곡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보슬비 정도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펜션 마당에서 바베큐를 준비하던 중 민우가 잠시 자신의 장난감 배를 가지러 계곡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을 뗀 사이였습니다. 몇 분 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산에서 내려온 물이 계곡을 순식간에 불어나게 했습니다. 민우야. 남편이 펜션 마당에서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계곡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고 민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즉시 물로 뛰어들었지만 급류는 너무 강했고 이미 민우는 물살에 휩쓸려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민우야. 비명을 지르며 계곡을 따라 달렸지만 빠르게 불어난 물살에 아이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민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직원이었던 남편은 휴직을 했고 저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경찰, 소방대원, 인근 주민들과 함께 계곡 하류를 며칠 동안 수색했습니다. 일주일 후 계곡에서 약 2km 떨어진 하류에서 민우의 빨간 모자와 찢어진 옷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큰 강으로 이어지는 곳이었고 급류에 휩쓸린 아이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수색 책임자의 말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추모식을 치르고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시신 없는 장례는
마치 미완성 그림처럼 우리 가슴에 공허함만 남겼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가 완전히 희망을 놓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민우가 기적처럼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서준호 검사, 1996년 입양, 실종 아동 찾기 등의 키워드로 밤새 검색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마우스 클릭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서준호 검사가 서울대 법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5년차 검사라는 것, 또 범죄 수사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유망한 법조인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이나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는 창가에 기대어 서서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준호 검사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지, 그가 믿어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구치소를 찾아 남편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영아, 너무 희망을 품지 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실망해 왔는지 기억하지? 저는 그의 손을 철창 사이로 꼭 잡았습니다. 엄마의 직감이에요. 제 심장이, 제 영혼이 외치고 있어요. 우리 민우라고.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그 검사가 정말 우리 민우라면.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꼭 말해줘. 나는 무죄라고.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떳떳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민우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희망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구치소를 나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서준호 검사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지만 손에 든 가방은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준호 검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민원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남편 이상우의 재판을 맡고 계신 검사님이시라. 아, 사건 관련 면담은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접 면담은 어렵습니다. 결국 그날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다음 날은 법원으로 찾아갔습니다. 혹시 재판 준비로 법원에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법원 로비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법원 경비원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결국 퇴청 시간이 되어 저는 돌아와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법원 직원들에게 물어 서준호 검사가 자주 가는 장소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간절한 표정에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서준호 검사님은 점심시간쯤 법원 뒤편 푸른나무 카페에 자주 가세요. 그날 저는 푸른나무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서준호 검사를 기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출생증명서를 가방에서 꺼내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문이 열리고 서준호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후 창가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번 만남을 위해 몇 날 며칠을 준비했지만 막상 그가 눈앞에 나타나자 할 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서준호 검사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이상우 씨의 부인분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박미영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서준호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사건에 관한 이야기라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피고인 가족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짧게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며 민우의 사진을 담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사진을 몇 장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서준호가 재빨리 사진을 주워주었고 그 순간 그의 눈이 사진 속 어린 민우에게 닿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민우, 이민우라고 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여 년 전 계곡에서 사고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서준호 검사의 표정이 약간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이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건가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검사님, 저는 당신이 제 아들 민우라고 생각합니다. 서준호 검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미영 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미영 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세 개의 점.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민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특별한 표식입니다. 의사는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고 했습니다. 서준호 검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이 왼쪽 귀 뒤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혼란이 읽혔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민우의 성장 과정, 남편과 민우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출생 증명서까지. 서준호 검사는 말없이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양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서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1996년도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1996년 여름에 강원도 인제 펜션에 놀러 갔어요. 그때 갑자기 불어난 계곡 물로 민우가 실종됐죠. 서준호 검사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준호 검사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하는 듯 했습니다. 박미영 씨, 이해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실지. 하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살아계신 어머니가 그리웠던 적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서준호 검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가 급히 일어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준호 검사는 사진 몇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좀 가져가도 될까요?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미리 DNA 검사를 위해 준비해둔 샘플 봉투를 건넸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는 봉투를 주저하다가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고 서둘러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25년 전 민우가 계곡 물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카페에 홀로 남겨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한편 서준호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책상 위에 박미영에게 받은 사진들과 봉투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명확했던 그의 정체성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낯선 아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이의 눈매는 서준호가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동시에 귀 뒤의 세계점에 대한 이야기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준호는 자신의 왼쪽 귀 뒤에 있는 그 점들이 항상 자신만의 특별한 표식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양부모는 그것을 별자리라고 부르며 특별한 아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점이 다른 가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서준호 검사는 법의학 연구소의 옛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나 준호인데 부탁할 게 있어.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DNA 검사 좀 해줄 수 있을까? 비공식적으로 서준호 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DNA를 비교하려는 건데? 내 DNA와 어떤 여성의 DNA를 비교해야 해. 친자 확인 같은 건가? 현우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이건 개인적인 문제야. 공식 기록은 남기지 말아줘. 알았어. 샘플만 가져오면 돼. 그날 오후 서준호 검사는 박미영이 준 머리카락 샘플과 자신의 구강세포 샘플을 현우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음 날 오후에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준호 검사와 헤어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서준호 검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준호 검사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박미영 씨,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이 순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저희가 만난 그 카페에서 오후 2시에 만나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구치소로 달려갔습니다. 남편과 이 순간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면회실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손가락은 쉬지 않고 떨렸습니다. 민우의 5살 때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면회실에 들어왔습니다. 제 눈빛만 보고도 그는 알아챘습니다. 결과가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준호 검사가 만나자고 했어요. 오늘 오후에요.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제가 그 손을 잡았을 때 얼마나 차갑고 떨리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영아,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만약 정말 우리 민우라면 말을 잇지 못하는 남편의 볼을 타고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여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함께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습니다. 커피는 식어갔지만 저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은 계속해서 떨렸고 가슴은 마치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정확히 이 시 카페 문이 열리고 서준호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 달랐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도 잠을 이루지 못했나 봅니다. 그가 제 테이블로 다가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눈, 남편의 눈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 눈에서 혼란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영 씨.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민우야.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서준호는 그 이름에 움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일치율 99.9999%. 당신이 제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 순간 30여 년간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서준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민우라고, 그리고 제가 기소한 피고인이 제 친부라니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이해해요. 저는 그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주세요. 우리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서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마도 검사로서 이런 감정을 보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호 검사님, 아니, 민우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신의 사생활을 방해하거나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2가지만 부탁할게요. 첫째, 당신의 아버지 상우는 결백해요. 그는 절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2번째,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25년 전 그날의 일, 그리고 당신을 찾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서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갈등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미영 씨, 어머니. 그가 처음으로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떨렸습니다. 검사로서 이 사건에 계속 관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의 무죄는 어떻게 증명되나요? 그것이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증거가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남편의 무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이해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는 슬픈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문을 통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구치소로 달려갔습니다. 면회실에서 남편의 얼굴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미소 짓는 것을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여보. DNA 검사 결과가 일치했어요. 우리 민우예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가 흐느꼈습니다. 기억은 거의 없지만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치소에 있는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일까? 아직은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민우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민우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무죄도 곧 밝혀질 거예요. 저는 아들과 당신을 믿어요. 남편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기쁨, 안도,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불안까지.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속은 기쁨과 설렘, 그리고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 그리고 남편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우와 만난 후 이틀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면회를 갈 때마다 그의 눈에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서준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공식적이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우야, 잘 지냈니? 저도 모르게 친근한 말투가 나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직 본명으로 불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결정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좀 더 프라이빗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1시간 후 저는 검찰청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민우는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다른 검사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사건은 별다른 변화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검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을 테고요. 그럼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맡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그게 가능한 일이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야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너의 경력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그 위험은 감수하겠습니다. 민우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지금부터는 증거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버지 회사의 최고 재무관리자인 박정우에 관한 정보가 필요해요. 사실 그에 관해 의심 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분석도 다시 요청했어요. 민우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여전히 검사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좇을 겁니다. 국선 변호인은 어떻게 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아. 정태훈 변호사 말씀이시죠? 민우의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그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한 사건에 깊이 몰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니? 직접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 내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게 있나요? 특히 최고 재무관리자인 박정우와의 피해자의 관계, 회사 자금 문제 등에 관해서요. 저는 알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민우에게 전달했습니다. 남편이 언급했던 회사 내부 갈등, 박정우가 최근에 보인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강민석과 트러블이 있었던 것들.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우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더 알아내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특히 법원이나 다른 검사들에게요. 아버지에게도 제가 사건을 계속 맡는다는 사실만 전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지 마세요. 면회실은 감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현실의 무게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재회가 얼마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알겠어, 민우야. 조심할게. 구치소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우가 사건을 계속 맡기로 한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 걱정되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남편에게 민우의 결정을 전했을 때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계속 사건을 맡는다고? 그래.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비밀로 해야 한대. 여기서도 조심해야 해.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남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내 무죄를 믿어주는 거야? 완전히는 아니지만 진실을 찾고 싶어 해. 그게 중요해. 정태훈 변호사는 여전히 내게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해.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제 민우가 있잖아. 그 아이는 진실을 찾아낼 거야.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와의 만남 이후 저는 매일 밤 그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조심스러운 상황 때문일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드디어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7시예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른 아침 한강변에서 민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의 단정한 정장 대신 간단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조깅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사무실에 너무 자주 오는 것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가 나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민우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증거가 너무 명백해 보였어요.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지문, CCTV 영상, 그리고 둘 사이의 분명한 갈등.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선 사인이 된 단검의 지문 패턴이요. 아버지의 지문은 주로 단검의 손잡이 부분에 있었는데 살인을 저질렀다면 더 다양한 각도의 지문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마치 단순히 들었다 놓은 것처럼 한 방향으로만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작은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두 번째, CCTV 타임스탬프에 불일치가 있어요. 건물 외부 카메라와 내부 카메라 사이에 약 5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아마도 어느 한쪽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외부 카메라 시간이 정확하다면 아버지가 나간 후 다른 누군가가 건물에 들어올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게 가능한 일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나왔어요. 검찰에서 포렌식 조사를 했지만 검색 범위가 제한적이었어요. 제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 삭제된 이메일 몇 개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이메일들은 외부 회계사와 주고받은 것이었어요. 내용을 보니 강민석 이사가 회사 내부에 횡령 의혹이 있어 비밀리에 조사를 의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횡령의 용의자는 박정우?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동기가 생겼습니다. 만약 강민석이 박정우의 횡령을 밝혀낸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희망에 차서 물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특히 박정우가 현장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다음 수사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모든 사건에서 그래왔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말에는 아직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그가 진심으로 진실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말을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있으면 다음 공판이 열립니다. 검사로서 저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판사와 방청객들 앞에서요. 민우의 얼굴에 괴로움이 서렸습니다. 아들의 내적 갈등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입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제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살짝 물러났습니다. 아직 그런 친밀한 접촉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는 제가 알아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를 믿고 기다려 주세요. 저는 민우를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어머니. 며칠 후 법원으로 가는 길은 몹시 긴장됐습니다. 25년간의 기다림과 한 달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늘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우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그리고 그 결정이 그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법원 건물에 들어서자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많은 방청객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앞쪽에는
피고인석과 검사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아 민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쪽 방청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피고인석으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지만 저를 발견하자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판부 입정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판사 3명이 엄숙하게 입장했고 이어서 검사석으로 민우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은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결연함과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민우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번 공판에 이어 이상우 씨의 살인 혐의에 관한 심리를 계속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검사 측 진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민우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발언에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방청석을 향해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어떤 증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강민석의 사무실에 설치된 추가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피고인 이상우가 사무실을 떠난 후 약 15분 뒤 대원건설의 CFO 박정우가 사무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정태훈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민우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영상은 최근에야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 설치된 별도의 보안 카메라였으며 초기 수사 과정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제출해 주십시오. 법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민우는 서류 가방에서 USB를 꺼내 법원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또한 살인 무기로 사용된 단검을 재검사한 결과 피고인의 지문 외에도 CFO 박정우의 부분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문의 위치입니다. 그는 화면에 단검의 확대 사진을 띄웠습니다. 피고인의 지문은 주로 손잡이 부분에 위치해 있고 박정우의 지문은 날 부분과 손잡이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누군가를 찌를 때 손이 닿기 쉬운 위치입니다. 남편이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혼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추가로 민우가 계속했습니다. 피해자 강민석이 의뢰한 회계 감사 보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CFO 박정우는 지난 2년간 약 30억 원을 해외 계좌로 빼돌린 혐의가 있으며 강민석은 사망하기 일주일 전 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법정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국선 변호인 정태호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사건 직후 박정우가 급하게 거액의 자금을 이동시킨 기록과 최근 해외 도피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서준호 검사, 이 새로운 증거들은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제서야 이런 증거들이 제출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검찰의 임무는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초기 수사에서 간과된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는 동료 판사들과 잠시 귓속말을 나눈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들은 사건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CFO 박정호에 대한 수사를 명령합니다. 또한 피고인 이상호에 대한 구속 상태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순간 법정 뒷쪽문이 열리고 몇 명의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판사에게 뭔가를 전달한 후 판사의 허락을 받아 발언했습니다. 방금 박정호가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도 중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 발표에 법정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조용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 이상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다음 공판은 박정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후 결정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국선 변호인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재판이 일단락되고 남편은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석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민우가 먼저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으로 법정 밖에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호 씨, 오늘부터 구속이 해제됩니다. 민우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준호 검사님, 법원 직원들이 주변에 있어 민우는 더 이상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인사를 한 후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를 구해줬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우는 어떻게 될까? 검사로서 이런 행동은. 민우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위해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했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한 후 남편은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검사 제복이 아닌 평범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을 때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이 순간에 응축된 것 같았습니다. 민우라고 불러도 될까? 앉아 민우야. 남편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파에 앉았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증거가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사과할 필요 없어. 남편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결국 진실을 밝혀냈잖아. 어쩌면 더 빨리 의심했어야 했는데.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진실을 찾아냈다는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내 경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일부 질책은 받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확보했으니까요. 다만 그가 망설였습니다. 조금 더 빨리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 그런 위험을 감수했다니.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실을 위해서였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 세 사람 모두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민우는 아직 우리를 완전히 부모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족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벽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앨범을 펼쳤고 저는 민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걸음마를 뗀 날, 처음 말을 배운 순간 남편도 자신의 기억을 보태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너무 서두르고 싶지 않아.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대로.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혼란스럽습니다. 30여 년 동안 서준호로 살아왔고 양부모님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저는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것 같은. 이해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종 찾아와도 될까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연하지.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이곳은 내 집이야. 민우는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양부모님께도 이 상황을 설명드려야 합니다. 어려운 대화가 될 것 같지만 그분들은 너를 25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셨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께 정말 감사해. 언젠가는 만나서 직접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현관문 앞에서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우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30여 년 만에 첫 가족 포옹이었습니다. 어린 민우가 아닌 멋지게 성장한 민우와 하는 첫 가족 포옹. 곧 다시 오겠습니다. 민우가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떠난 후 남편과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 전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시 찾은 것 같아.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보.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야 비로소 25년 전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민우가 완전히 우리의 아들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그리고 서로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한 달 후 민우는 이제 종종 저희 집을 방문했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준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를 민우라고 부를 때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그도 스스로를 이민우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25년 만에 서로를 다시 찾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결국 진실과 사랑은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평생 해온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은 것 같아.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이제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에요. 빗방울이 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그 물방울들이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25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우리 가족에게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